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 잔 하실까요? 네,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카페로 꾸며드리고 있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본방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오늘 내용 구성이 좀 잘못됐다. 방송이 계획을 잘못 짰다. 전원일기를 그냥 3부 통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짧았다. 그죠? 원래 뭐 이제 저는 뭐 인터뷰어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끝내는 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조금 전에 박순천 씨와 인터뷰처럼 참 너무 아쉬웠던 경우는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 드릴 것도 되게 많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 두 분의 연배도 전원일기하고는 뭐 그 아주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배 아니십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조영근 소장님.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는 그런다고 젊어지지 예. 않고 그죠? 전원일기는 정말 즐겨봤죠. 예. 그렇죠. 에피소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닌데 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많고 우리 아마 박순천 배우가 술한 번 마셨을 텐데 예, 그 뭐 이상한 인연이지만 제가 저희 이 동네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이 노마인데요. 아 거기, 그래요? 거기 노마도 있고 노마 엄마도 아마 있고. 그때 노마 아버지가 그 배우 저기 이계인 씨 아닌가? 맞죠?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만권 박사는 또 뭐 거발서 좀 잘하면서 계속 보고 컸고 그다음에 또 그 사실은 요즘은 그 케이블 채널 옮겨도 자주 나와요. 진짜 자주 요즘 나와요. 케이블에 그런가요? 방송돼요. 예, 케이블이 엄청 자주 나와요. 예, 전원일기는. 네. 예. 특히나 이제 이 박순천 씨가 이제 시를 낭송을 해줄 때 네, 네. 원래 이제 시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그 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무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울었다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근데 참 어제까지 봤던 드라마 같은데 벌써 그러게요. 예. 양촌리는 19년. 꼭 저희가 가서 살았던 동네 같아요. 그렇죠. 양촌리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마을 이름 다 기억나네요. 그렇죠. 양촌리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양촌리. 양촌리 맞아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저는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된다니까 우리 청춘님들도 꼭 예.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꼭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약간 진행 방식을 바꿔서 제가 한번 좀 발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어떤 음모론이 제기가 됐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난주인가요? 경향신문에 한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그 칼럼을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요 칼럼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유튜브 화면에 떠 있는 게 이제 바로 그 저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소비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의를 외치는데 왜 음모론에 빠지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 아니냐? 이런 요지의 문제 의식인데요. 일단 좀 두 분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문제 의식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네, 방송은 그래야 돼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오호, 흥미로울 것 같은데. 우리 김만권 박사님. 어제 저희들이 약간 그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약간 발제문을 서로 교환하고 저도 뒤늦게 조영근 소장님 거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요지가 서로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저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이게 문제의식에... 민주주의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지만 이게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는 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 맞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늘 흥미진진하고 그럼 일단 저 현상 진단. 정의를 외치는데 음모론에 빠진다. 이 현상 진단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데 음모론에 빠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정의와 가짜 뉴스가 얽히는 건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요. 이건 고대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특별한 현상도 예, 아니다.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 거긴 뭐 예. 소크라테스의 죽음부터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에서 적대적 세력을 제거할 때 잘못된 정보들이 다 사실의 얼굴을 하고 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요구했던 거는 뭐 너무나 흔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뉴스라고 믿고 있는 확신이 있고요. 예, 확신하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사실을 찾고자 그런 사회에서는 뭐 사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권력이 진실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여기서 보면 제목이 상당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뭐 분노와 슬픔 이런 것들이 규범을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비극적 사건 앞에서 분노와 슬픔을 해소하는 방식은 사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실이 있어야 애도도 하고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 영어 표현을 내딛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되었고 예. 엄청난 분노와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규명력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다른 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 고대 세계와 달리 중세 세계와 달리 진리가 없는 세계잖아요. 진리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다원주의적 세계에 살 때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이 없으면 사람들은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사실적인 정보로부터 차단돼 있는 대중들이 문제인 거냐, 그걸 차단한 권력이 문제인 거냐,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냐, 언론이 문제냐? 예. 예, 저는 권력과 언론이 문제라고 보지. 거기에 사실에서 차단되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다 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 비약이다.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만. 자, 우리 조영근 소장님은 아니 뭐 내가 할 말 대신했어요? 다 하셔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같은 취지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인 의식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도 정의롭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간 맨날 이기적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올바르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법인데 동시에 또 우리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칼럼 물론 굉장히 성찰적이고 좋은 칼럼입니다. 또 하나 뭐 사실은 그 한겨레 신문 여기는 경향신문이지만 한겨레 신문에도 2주 전인가 사회학자 엄기호 박사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통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증거다. 이런 취지로 이걸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깊이 그 공감하면서도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공감하지 않는 면이 있냐면 한편으로 조금 전에 우리 그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이 요즘 그냥 사실 유행하고 이게 한국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일반화된 현상이고 길게 보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늘 존재하던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면도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일방적으로 미디어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사실 옛날이라고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무슨 그 세미나 할 때 바로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과거처럼 하나의 진실이 권위 있는 매체가 이야기하면 손쉽게 수용이 되고 그것이 금방 진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통치가 무너지는 증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됐다. 그렇지만 그게 왜 문제인 것은 맞는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르죠. 자 정의를 요구하는데 하다 보니까 음모론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현상과 그 현상은 실제하는 것이냐라고 인정할 거냐 문제가 하나가 논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로 뭔가 성격 규정을 할 것이냐라는 또 하나의 논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 두 번째. 그걸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는 것 자체는 좀 너무 나간 어떤 그 진단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반론 사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5월과 아마 11월이었을 텐데 두 번에 걸쳐서 시사인과 KBS가 그 큰 규모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하면서 이제 그게 크게 같은 종류의 항목으로 문항으로 쭉 했고 5월은 아주 좋았고 그때는 코로나 한참 잘 막을 때라 11월에는 조금 나빠지긴 했는데 그때 밝혀진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조사 결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공적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근년에 상당히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여서 오히려 조사하신 분들이 아이고 이렇게까지 긍정적이냐 이게라고 약간 뭐 당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랬다고 할 정도로 한편에서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는 다 좋은 사회, 문제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의를 외치는데 음모론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실제한다. 자 한강 그 대학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곤 박사도 같은 이게 견해죠. 뭐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음모론에 빠져들까요? 뭐 기본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가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이 어떤 사실이 권력이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떻게 공권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그런 사회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예, 대한 예. 불신.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공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어떤 비극적 사건 앞에서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리고 그것을 밝히지 못했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이 그랬다고 한다면 언론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그걸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 오히려 탐사보도, 부한해동했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따라오면 그 상황 자체 사람들이 울분과 분노에 편승해서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방식의 기사들을 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호응해서 이윤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들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그래서 언론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비난하고 싶고 뭐 비난해야 되나라고 한다면 또 언론도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디어 매체가 너무 변해가는 또 시기에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 미디어들이 뭐 수없이 뭐 나오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뭐 살아남아야 하는 어떤 그런 생존 논리가 예. 상업 논리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소비 사회에서의 언론의 운명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어제의 고통보다 오늘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보여야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예. 뭐 되게 멋있는 예. 말 같은데 되게 또 처절한 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 사진을 인용하면서 그러거든요. 어제의 사진보다 오늘의 사진이 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 해결책이나 이성적 그런 것보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측면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것에 훨씬 잘 반응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감정적인 것에 반응할 때 특히 분노, 울분은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즉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릭수를 모은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손정민 사태 속에서의 그 손정민 씨 사태 속에서의 보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울분, 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목 저자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예, 막상 눌러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제목들이 정말 자극적인 경우가 예, 많죠. 맞아요. 예. 꼭 이렇게 달았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소위 이 종이 매체가 뭐 주도적인 상황이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매체 시대라고 하기도 말 곤란할 정도로 네. 유튜브까지 각자 개인들까지 다 매체가 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프로도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저희 이거 올라와 있잖아요. 시선 집중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지금 저희 이거 시사 카페예요. 시사 카페. 아, 시사 카페? 시사 카페. 시선 집중 말고 네. 시사 카페. 시사 카페 보니까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난히 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달았다라는 거예요? 못 달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틀린 제목은 아니지만 취지에 꼭 부합하는 제목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지금 PD하고 눈이 예, 안 지금 제가 마주치네요. 지금 자해질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제목 잘 다시 결과적으로 잘한 거죠.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클릭질을 유도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진중하게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사실 현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한가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이 정말 살벌한 경쟁의 시대에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종류의 미디어의 상업 논리. 이때 말하는 미디어는 거대 언론 매체만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 유튜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 상업 논리죠. 이런 게 작동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영 논리 같아요.
진영 논리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당일 때는 음모론이다가 우리가 집권하면 왜 그건 못 믿니? 이런 태도죠. 저는 솔직히 이거는 뭐 이 양진영 크게 봐서 양진영 둘 다 크게 다르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뭐 국가든 언론이든 불신이 그러니까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율배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국가 권력인 어떤 그 수사기관 경찰에 대한 불신을 깔고 이제 보다 보니까 경찰의 발표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좋은데 근데 또 국가 권력 안에 들어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청원을 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어떤 태도도 그렇죠. 기레기라고 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정 기자를 영웅시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불신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작동한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선택적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이 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까 화두가 이거였잖아요. 정의를 그 외치는 목소리는 왜 음모론에 빠져드는가? 여기서 정의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의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여기서 이미 결론이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니냐. 대중들의 시각에.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비롯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흔히 뭐 하도 많이 나오는 확증 편향이든 뭐 인지 부조화든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면서 결국은 선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뭐 국가 권력이니 언론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다면 진단은 다른 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말해서 프레임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프레임이 결정한다. 어떻게 보느냐는 일단 그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마 10여 년 전 언젠가부터 뭐 횡행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프레임 없이 볼 수 없죠. 저희가. 그건 뭐 소위 그 연구자들이 이론을 통해서도 밝혀낸 것이고 사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을 봐도 그렇긴 한데 또 동시에 저는 프레임론이 기세를 부리면서 저희가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인식의 어떤 겸허함이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 프레임으로 보는 거니까 저 프레임이 저런 프레임이라면 우리는 이런 프레임으로 프레임 대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영 논리일 텐데 이런 식의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슨 말이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이고 그다음 프레임 바깥에 다른 사실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설사 프레임을 통해서 밖에 못 본다 하더라도 프레임 바깥에 다른 사실들 늘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면에서는 미디어도 그렇고 정당 정치 세력들 지도자 뭐 소위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동안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들 보여준 게 대중들과 함께 같은 이런 경향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나중에 거짓말인 게 태어난 게 밝혀져도 네. 사과하지 않는 태도들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청와대에 호소 안 할 것 같아요. 청원 안 할 것 같아요.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그것들이 진실이 잘 밝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권리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제도권이나 어떤 공권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 호소 안 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권리는 보여야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쉽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차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이야기가 정말 묻혀서 보이지 않을 때 그것들을 공권력은 모든 것 뭐 프로세스로 움직이잖아요. 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절차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그 절차 속에서 꺼내서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청와대 청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쉽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는 거 대통령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문제 해결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그런 방식들이 거기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게 손정민 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런 현상들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2500년 전에 그것 때문에 플라톤이 막 그 국가에서
피를 토하면서 막 사람들 비난하고 이게 중우 정치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가장 열심히 옹호했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데모스가 중심을 차지하고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서 데모스들은 최악이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분노를 토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제 이게 뭐 제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민주주의를 테이밍 시키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사실은 결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법치주의, 제도주의, 절차주의 이게 다 민주주의에 나온 게 아니고 다 자유주의적 제도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테이밍 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 소위 말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친 면들을. 길들이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법, 제도, 절차가 기득권 세력에 봉사하고 일반 대중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더 큰 분노가 오는 거죠. 저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득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예. 거기서부터 저는 분노가 오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그 김만권 박사께서 이제 결국은 대안은 사실이다. 라는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도달하는 과정이 참 어마어마하게 지난한데 이런 거죠. 그 확증 편향이든 탈진실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럼 내가 옳다라는 그 믿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잖아요. 확증 편향이든 탈진실은 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 이론인데 내가 옳다라는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규명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설령 그 제시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음모론이 더 횡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의 제시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답은 그거밖에 없긴 한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음모론의 어떤 다른 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 현실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왜요? 문제는 이게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 진실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대개 소리고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고 아니 이 측면 한번 이야기해봐라라고 했을 때 거부되는 부분들에서 사실이 과연 작동되는 메커니즘에서 항상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 이 문제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결국 여기로 기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한번 우리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체제다. 그렇죠. 예. 뭐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는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체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차이가 있어 서로 존중하고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아름다운 그 경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통치가 붕괴되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때로 분명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음모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결국 따져보면 타진요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죠. 네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그거는 그죠? 저도 진짜 볼 때마다 그거는 좀 진짜 답답했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되네.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소수들의 입장에 보면 자기들이 깨어난 선각자인 거예요. 소수의. 그분들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타진요를 보면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고 네. 정립이 됐고 관철이 됐죠. 그렇게 보면 해피엔딩이긴 한데 네. 그 과정이 참으로 지난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같이 이제 시사 연구에서 노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했던 이게 민주주의 위기라고 본다면 그러면 진실의 규명자는 대중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잖아요. 결국은 따로 있냐? 따로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지식인들이 네. 어떤 엘리트들이 그러면 진실을 규명하는 주체냐 그 이야기로 가는 순간에 그건 민주주의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라고 보는 것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예. 두 분의 진단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네. 문제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이 공론회장에서 어떤 공론회장에서 어떤 다툼을 통해서 정립되어 간다라는 모범 답안이라면 물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는 하죠. 다만 그 음모론이 작동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긴 하다. 아 당연히 그 뭐 심각하다고 그거를 생각합니다.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예. 거부하는 거 우리는 뭐 처음부터 그거는 뭐 제가 그래서 위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예. 그건 감수해야 될 위험이다라고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고 저는 이게 사실의 역할이 진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평택항 이선호 군 사건과 비교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평택항에 이선호 군은 이 손정민 씨만큼 주목받지 못할까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은 이 평택항의 이선호 군은 여기 이 손정민 씨보다 너무 사실이 명백한 거예요. 일어난 일들에 대한. 뭐 음모가 예. 좀 활개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정민 씨 사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요구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 요구하는 과정이 정말 성급하게 계속 그걸 빨리 뭐 요구했다라는 점은 저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공소시효도 다 끝났어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이제. 사실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사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를 애도하고 그다음에 누군가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리고 계속 그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뭐냐. 여기 손정민 씨 손정민 씨 사건에서 보면 야 누구 가해자의 아버지가 누구래 가족이 누구래 막 계속 그런 권력과의 연결설 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 평택항 이선호 씨로 오면 연결될 게 없는 거예요. 그 권력과 그렇죠. 연결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계속 권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실 나오는 것들 차단한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건 사실은 언론이 그래서 전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해요. 아까 언론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도 지식인이지만 지식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반지성주의가 활기칠 때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그 반지성주의는 늘 괴롭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반지성주의 때문에 어떤 때는 뭐 글을 읽다가도 이제 무슨 소리를 하라는 거야? 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글을 읽으셨길래? 아니 뭐 이제 뭐 기사들이나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예.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럼 이런 반지성주의가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지식인과 권력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역할을 안 하면서 야 반지성주의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건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세월호 사태부터 저는 계속 세월호 사태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세월호 사태부터 우리가 뭔가 아직 규명된 사실이 없고 뭐 진상위원회가 있지만 진상위원회에서 제대로 뭘 정리해서 사람들이 알린 것도 없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공유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단계부터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전 국민이 권력을 불신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사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은 저도 그런 생각 탈진실 현상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건 정치 현상 아닙니까? 저는 정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대중이 탈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간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중은 지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야기해요. 대중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은 악을 응징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나눠보면 약간 두 가지로 서로 다른 정도의 악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악한 놈, 천성이 나쁘고 뭔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악한 놈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부정의가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사고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세상에 악한 어떤 결과를 낳는 구조, 어떤 제도, 관행들, 습성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잘못들, 부정의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의 때로는 그건 겹쳐서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런 제도를 혹은 구조를 실현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저 포함해서 우리가 악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고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예, 편하고 눈에 잘 보이고 악이라고 하는 게 의인화돼서 저 나쁜 놈 그리고 저 나쁜 놈을 제거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아니 뭐 동서고금을 예. 막론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인기 있는 서사 구도는 선악구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선제 강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은 반드시 세상에 악인이 있어서만 무슨 악이 창고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인이 없어지고 나면 성자들끼리만 남은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처벌할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 신나라 보면 신들끼리 싸우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라도 다른 결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편리하게 언론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뭐 지도자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악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곧잘 많은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클릭질 올라가고 그래야지 손쉽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어렵더라도 실제로는 바꿔내는 건 이런 거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하나의 사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친일파 처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했어야 되는 민족사적 과제. 예. 친일파 싹 처단했다 이거예요. 예, 이 독립해가지고 그래놓고서는 친일파들이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사회 구조는 그대로 가져간다. 예를 들면 지주제 그대로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고문 경찰 그대로 같이 하고 이런 식이면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뭐 세월호 말씀 계속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동안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설령이 지난 배를 갖다가 설령 연장해 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관리 제대로 안 했죠. 지금 이 밸브가 고장 났었는데 그게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과적했죠. 평형수 제대로 안 실었죠.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해경의 대응들 그 이후에 언론 이 국가의 대응 그 다음에 언론의 대응들 그야말로 세월호 장사했던 수많은 잘못된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엄청난 과제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건 누군가가 침몰시킨 거야. 이게 입증이 안 되는 한 나는 이 결론 믿을 수 없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 밝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많이 고쳐야 됐던 수많은 일들을 빨리 의제화하고 그러니까. 예, 정말 이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 틀렸으니까 음모론이니까 당신네들 다 틀렸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이거라도 결론을 좀 매듭짓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사회가 세월호 지금 벌써 올해로 7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까 애도라는 표현 여러 번 하셨지만 제대로 애도해야 됩니다. 예, 일단 뭐 이게 참 알겠습니다. 예, 어떤 방향이 제가 걱정되면서도 그냥 말을 했는데 예, 마무리하면 이런 아까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근데 언론 매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 매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매개체의 준말이잖아요. 그럼 뭘 매개하느냐? 언론은 공론을 매개하는 그렇죠.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언론은 공론의 장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공론의 장이라는 얘기는 그 언론의 어떤 수용되는 정보와 토론이라고 하는 게 A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시각과 B가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이 공평하게 언론에 그러니까 소개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언론이 공론의 장인가 아니면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특정한 입장인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갈수록 후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뭐 갈수록 후자가 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네. 문제는 그러면 공론회장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SNS 공간이냐? 아니죠, 거기도. 그럼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레거시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기능을 다했다느니 뭐니 비판을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정보의 게이트키핑 기능이나 저는 제 게이트키핑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이성적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다루는 일은 레거시 미디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거시 미디어가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거시 미디어가 움직여야 다른 게 또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거시 미디어가 자기의 중심을 잡고 자기가 정보를 정말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언론인들이야말로 내가 직업으로 정보를 다루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정보들을 윤리적으로 다루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정보를 비윤리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뭔가 전달할 때 거기에 가는 최소한의 팩트들이 있는 것, 최소한의 에비던스들이 있는 것, 증거가 있는 것, 게싱하지 않는 것, 그 소위 말해 추측하지 않는 것, 상상하지 않는 것 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걸 전달하는 기능을 우리가 해야 공론의 장이 회복될 거라고 그게 안 생각해요.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건 맞다고 쳐도 계속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계속 예. 비판하고. 저는 그거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비슷한 입장인데 오늘 저기 김만권 박사님하고 저하고 입장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서로 각이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딴 답이 없다. 여기에는 다른 지름길이나 우회로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또 정말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저건 그 앞선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정말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저거 처벌해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시사 사전 때도 다뤘지만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심하죠. 형사처벌 하죠.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사실적시가 아닌 명예훼손죄도 사실은 국제적인 경향은 이거 폐지하라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로만 가야 그렇죠. 되는 민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금융치료를 시켜야지 이거를 형사치료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참으로 어떻게 제한하려고 드는 순간 권력의 자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간의 어떤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정말 아까 김만권 박사님 적절한 표현이신데 저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어쨌든 최소한 줄이고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죠. 오늘 제가 오다가 잠깐 봐서 사실 제대로 된 거는 못 봤는데 이번에 그 한강 의대생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회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모르겠어요. 살인 사건 수사심의회인가 어딘가에 그 회부하는 것을 경찰에서 고려 중이다라고 하는 포털 뉴스의 제목만 제가 보고 지금 못 봤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대중적인 의혹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것들에 뭐랄까요 정말 뜻하지 않은 내가 정의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피해를 주는 일들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다음에 언론의 역할들 이런 걸 통해서 줄여나가야 될 문제지 이거 원천 봉쇄하자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민주주의 위기니까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미국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뭐 다르다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전 거기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렇게 그 가짜 뉴스가 제일 판친 게 진짜 미국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감당 못할 정도로 판쳤고 상당한 가짜 뉴스도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친구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시대로 이 이행이 저는
민주주의가 그걸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느 네.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를 감당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만큼 그보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익이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파치는 사회에서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미국 사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역량을 믿고 그 복원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제 저녁 때 뭐 이렇게 저희 같이 세미나하는 팀이 있었어요. 세미나하는 팀 같이 이제 그 저희는 줌으로 하죠. 줌으로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제 시대 때 유언 비어를 전공하신 전공자가 오. 예. 아 이거 예 듣도 보도 못한 정보 대단하죠. 예, 재밌겠죠. 예,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들었던 유언비어로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그거는 경찰 기록을 경찰 비밀 자료들이 예. 다 나와 있잖아요. 유언 비어 잡아드리잖아요. 예.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연구를 예, 하시네요. 국가기록원 같은데 예, 다 남아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요. 제가 힌트 하나 낼게요. 저기 힌트인데 퀴즈 하나. 이거 별개인데 일제 시대 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 이런데 낙서. 저 이제 불온 낙서거든요. 그 불온 낙서 하면 이제 잡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거의 잡히지 않죠. 다만 낙서가 얼마나 많은 어떤 종류의 낙서들이 있는지 이게 경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1등이 뭘까요? 1등 가장 많았던 낙서. 가장 많았던 뭐 그러니까 총독 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총독 아니고 조선 사람 역입니다. 조선 사람 누굴까? 친일파? 예, 조선 사람 이완용. 맞습니다. 오, 바로. 일제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완용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등이 뭐냐면 이완용 식당입니다. 식당? 예, 이완용 식당. 왜 식당일까요? 이완용이 식당 식당을 운영했네. 거기 장소가 어딥니까? 거기 낙서하는 곳이 변소입니다. 그 화장실 예, 그거를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완용 씨한테. 똥 먹어라? 예, 그렇습니다. 뭐 애들러가 똥 먹어라 이런 얘기. 예, 고급진 거죠. 근데 아니 뭐 일종의 그게 그 상투어구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간다 그러면 이완용 식당 가냐? 뭐 그건 유언비어도 아니잖아. 그냥 욕이잖아요. 저 이제 욕인 거죠. 불온 낙서인데 그 다음에 2번은 뭐 2등까지 제가 2등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총독 아닌가? 총독도 나오는데 2등이 아닙니다. 총독보다 윗급으로 한번 골라보시죠. 일본은 왕인가 보죠. 이번 뭐. 왕이네요. 천황 바보. 네. 일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게 일본에서 아니, 근데- 아무리 무슨 뭐 황미나 해봐야 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일제 시대 말 되면은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전향합니다. 그렇죠. 예.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그 이 논리가 있는데 사실수리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앞에 겸허하자 이런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당시에 중일 전쟁, 그다음 태평양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뭐 독립을 하자는 등 뭐 실력을 쌓아서 결국은 뭐 개량이라도 나중에 독립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해방은 오지 않는다. 해방은 오지 않는다. 그게 일본은 현실이다. 오히려 저렇게 잘 나가면서 지금 미국을 깨부수고 지금 저렇게 크고 있으니 우리 이제 협력해야 돼. 당시에 나왔던 말입니다. 사실수리론 이렇게 해가지고는 줄줄이 다 전향하거든요. 그런데 유언비어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 이를테면 경성역 앞에 노숙자들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시정 잡배들 이거 경찰들이 다 수집해 놓은 거를 보면 오히려 시중의 유언비어는 막 태평양 전쟁이 터졌던 게 12월 초거든요. 1941년 12월 초인데 12월 8일, 9일 이럴 때 유언비어 사례 경찰 기록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졌다. 이런 그러니까 그 유언비어 사례들을 쭉 보면 민중들은 훨씬 더 우리 소위 지식인들보다 정보를 내가 훨씬 잘 알아. 내가 고급 정보 갖고 있어. 민중은 무지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늘 옳은 건 아니죠. 네, 옳은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대중이 옳으니까 대중 만세 이 이야기가 아니고 대중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음모론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뭔가 지식인들이 이런 거 통제해야 돼. 이런 식의 발상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카페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건 하나가 던진 화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요구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좋은데 그게 왜 음모론으로 빠져드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것이 꼭 민주주의 어떤 위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네.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우매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중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이 없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플라톤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철인이 필요하고. 예. 저희 김만권 박사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플라톤 선생님을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철인이 결국은 엘리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엘리티즘이냐 포퓰리즘이냐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결국은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사 카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권 박사,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ove